계신 거죠? 그럼 제출된 질문지랑 즉석에서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한 5시 15분에서 20분까지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한 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되게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뭐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이 전염병에 대해 어떻게 진지학적 관점으로 유기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뭐 일문일답 같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남으신 분에 한해서 진행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코로나야말로 진짜 되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 아닌가요, 요새? 그게 인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거는 오방색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 오방색하고 가장 가까운 색이 저기 색채 본질에서 나오는 거는 색채 본질에서는 크게 두 개의 색채환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상해색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광해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괴테, 슈타인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해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빛의 근본적인 상태의 영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빛의 근본적인 상태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생긴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양극적으로 봤을 때는 흑백, 이게 빛의 색이라는 거예요. 빛이 많으면 백이 되는 거고 적으면 흑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얘들을 막 움직이게 하면 살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굉장히 동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살색에 가까운 색이 나온다. 거꾸로 이걸 정지시키면, 흑백이 섞이면서 정지에 가까운 아주 느린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녹색에 가까운, 진녹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빛의 네 가지 스펙트럼인 겁니다. 빛의 네 가지 스펙트럼인 건데 그게 주는 어떤 느낌을 아까 에테르 아스트랄 물체 같은 그 힘의 성질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배치를 한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슈타이너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방에다가 흑백 녹사를 배치를 해놨는데 막상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보면 동양의 오방색하고 뭔가 비슷하면서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동양의 오방색에서는 흑백 녹살이 흑백 녹살이 여기가 흑, 백, 여기가 녹, 여기가 살 이렇게 되죠. 그럼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사방에다 배치를 해서 그렇지 사방에 배치를 한 건 슈타이너고 괴테는 사방에 배치를 안 해요. 그냥 수직으로만 스펙트럼이 생긴다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슈타이너가 이렇게 영, 혼, 뭐 생명 이런 데다가 죽음 이런 데다가 이제 여기 죽음, 생명, 혼, 영 이런 의미를 붙여가지고 영학적으로 해석을 더한 거죠. 해석을 더했는데 오방색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우선 비슷한 거는 세 개는 다 똑같아요. 세 개는 똑같고 요게 다르죠. 요게 동양에서는 적색이잖아요. 적색이잖아요. 예. 적색인데 여기서는 살색이 돼 있단 말이야. 실제로 색채원을 만들어 놓고 적색하고 살색을 보자 그러면 여기 여기가 적색이 있으면 요쯤에 살색이 있습니다. 빨, 주황색, 좀 진해지면서 녹색, 노란색 나오고 녹색 나오고 요 흑색으로 가가지고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배치를 하면 그렇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배치를 하면 요쪽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배치가 보통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색이 요쯤 되고 적색이 요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봐도 되죠. 저 살색을 연한 홍색이라고 보면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게 오방색은 기본적으로 빛의 원형적인 스펙트럼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오방색은 계절의 의미예요. 계절의 기운을 그냥
오방색은 살색이라고 안 하죠. 그냥 적이라고 해버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상해색, 광해색 이런 거를 구별을 안 했던 거죠. 색해색하고 광해색을 구별하지 않고 예, 두 개를 어쨌든 종합적인 그 어떤 색채원으로 묶어놓고 계절의 느낌을 표현해주는 색을 고른 게 오방색이거든요. 계절은 그래서 여기서는 적이 들어갑니다. 동양에서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슈타이너의 상해색하고 동양의 오방색은 결과적으로 거의 상당히 비슷한데 상해색은 기본 개념이 빛의 스펙트럼이고 오방색은 기본 개념이 계절의 기운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방색은 한 개가 더 들어가죠. 중앙에 황토색을 넣잖아요. 그래서 황이라든가 적이라든가 이런 게 슈타이너한테서는 광의의 색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동양에서는 구별 안 하고 예, 같이 섞어가지고 계절을 나타내주는 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타이너는 노랑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다가 청이라고 해버리죠. 청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여기 청적황, 청적황. 자,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인지학 버전은 흑, 백, 녹, 살 해놓고 요걸 상해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안에다가 세 개를 잘라가지고 이게 황, 여기가 적, 청 이렇게 해놨어요. 안에가 광해색, 바깥에가 상해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해색이라고 하는 건 사물에서 드러나는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색은 사물에 반사되지 않고 빛 그 자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색, 즉 상해색이 더 근본적인 거고 광해색은 사물에 반사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실제적인 색채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두 가지가 섞여서 결과적으로는 실제적 색채원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개는 빛 그 자체의 색이고 한 개는 사물에 반사된 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구별 안 한다는 거죠. 구별 안 하고 섞어가지고 계절의 느낌을 오방색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계절의 느낌을 표현할 때 말로는 여기 청 이렇게 들어갑니다. 적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리고 여기가 백, 여기가 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보면 상해색 중에는 흑백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죠? 광의색 중에 청적황이 동시에 이게 등장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섞어서 계절 느낌을 표현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동서양이 꼭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게 우리는 이걸 청이라고는 하지만 청이라고 써놓고 그린을 표한다. 블루를 표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고려청자 보시죠. 고려청자 보시면 녹색이잖아요. 녹색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초록불 들어오는데 파란불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생명인 줄 안 되잖아요. 그린이 들어왔는데 블루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동양에서는 청과 녹을 별로 구별 안 하고 청록이라고 해버렸다고. 청록이라고 해버렸다고. 그리고 푸른 바다라고 하는데 그죠? 푸른 바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녹색이지 그게 어디 파란가요? 예. 그래서 청이라고는 쓰고 있지만 이게 짙은 어떤 청록이라고 하는 서양에서는 쓰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녹에 가깝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사상에 깔려 있는 것은 비슷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동양에서는 저 슈타이너가 갈라놓은 거를 섞어 썼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황이라고는 했는데 이 흙의 색깔을 황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색감도 좀 달라요. 다릅니다. 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옐로우를 생각하잖아. 옐로우는 밝은 색이잖아요. 동양의 황이라고 하면 밝은 색이 아닙니다. 밝은 색이 아니고 모든 게 섞이면 나오는 색을 황색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의 황색은 아주 짙은 진흙이에요. 실제 색깔은. 예. 근데 동양에서는 관념 처리를 하지 않고 실제로 자연 상태의 어떤 색깔들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의 이 색채 본질에 나오는 이거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답이 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순파랑 순빨강 이런 거 안 썼죠. 순노랑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런 색감이 없습니다. 예. 실제로 자연에는 순노랑 이런 게 거의 뭐 꽃잎알이 몇 개 말고는 별로 없거든. 흑색깔이 노란 게 실제로 아니거든요. 예. 거의 갈색에 가까운 거죠. 진한 나무색이지. 예. 자, 오방색 문제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혹시 질문하실 거? 훈민정음 그거랑 관련된 건데요. 예. 이게 아까 조준혁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자음을 먼저 가르치냐, 모음을 먼저 가르치냐, 이게 그 현장에서는 그다지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굳이 따지면 원론적으로는 뭐를 더 먼저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면 실제로 가르치기에는 느낌을 살리기에는 모음이 가르치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받아들이기엔 모음이 훨씬 쉽죠. 모음은 안 배워도 저절로 익히고 있던 늘 하고 있던 거거든. 근데 발음에서 미세한 발음 차이를 내줘야 되는 것들이 자음 때문이거든. 모음 못하는 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음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영어 발음이 신통찮은 거예요. 예. 모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음은 연습이 필요한 거라서 애들이 받아들이기는 모음을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형상화를 한다든가 형상화하기가 자음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모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형상화 잘 안 되니까. 형상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형상화가 아닌 방법으로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거를 교수법상 개발이 많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모음이 어려워. 근데 배우는 애들은 모음이 쉬워. 그럼 자음을 먼저 가르치는 게 뭐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 더 필요하니까 애들이 더 훈련이 필요하니까 해놓고 모음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딱딱 입혀버리면은 맞아요. 완성. 예. 실제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으로는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모음은 우리가 사실 형상화가 굳이 안 되더라도 그 어떤 힘의 방향성에 대한 느낌만 전달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음 교수법은 자음 교수법에 비해서 양이 많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가르치기로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음 모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겠다. 애들한테 더 학습이 필요한 것도 자모음이다. 특히 이거는 어쨌거나 글자를 배우는 거잖아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글자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부분부터 들어가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에서도 자모음 순서가 훈민정음 예의편에서는 자음 먼저 나오고 모음이 나옵니다. 근데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모음 먼저 나오고 자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별을 안 하는 거죠. 예. 굳이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없어요. 예. 제 생각에도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발도르프 교사들 사이에 이게 뭐를 먼저 가르치냐 이게 약간 좀 정해야 되는 것 같이 약간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슈타이너가 이번에 다음을 먼저 한다는 식으로 형상화가 편하거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형상화가 편해서 그래요. 모음보다. 당연하게도 자음의 기본 성격 자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형상과 느낌의 연결, 이걸로 자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형상화가 편해요. 가르치기에는 형상화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이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영의 기원, 언어의 영, 언어의 기원, 이게 그 원숙기 저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써놓은 게 모든 교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교과과정 세미나라고 하는 그 책에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게 A 가르칠 때 발음을 하면서 모양이 어떻고 F 가르칠 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고 하는 몇 가지 사례가 나와요. 이 몇 가지 사례들이 전부 자음에 집중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갑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옳고 그르다는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 가지고 만약에 얘기하자고 해도 자음부터 발달 단계 가지고 하면 단계 순으로 가면 모음 자음 가르쳐야 되겠지. 그냥 실제 7살이라고 8살이라고 하는 나이대에서 글자를 배운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음부터 가르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애들 상태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애들이 더 편한 것부터 접근하면 되죠. 전에 그 듣기로
예. 네, 훈민정음에서도 했고 해리본에서도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형성되는 그 과정들 그런 것이 기본이 제가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네, 당연히 있죠.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실 때 산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걸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구가 형성되는 그 과정의 것들을 표현하는 글자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어차피 오행이 부여되는 순간 어떤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행의 순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 목, 화, 금, 토 이 순서가 있고요.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른 의미입니다. 자연에서. 수목화금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수, 목, 화, 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실제적인 그게 인류가 됐건 지구가 됐건 어떤 그 발달사를 따라가는 방식인 거죠. 수, 목, 화, 금. 겉으로 드러나는 건 4개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화수 그 영향을 받는 보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수목화금이 아니고 화수목금이잖아요. 화수목금? 그게 무슨 의미죠, 화수목금이? 그 지금 행성의 영향력을 받는 예. 보자면 지금 시기가 화성과 수성의 사이에 있는 시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그게 무슨 말이죠? 왜 그렇죠?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아니요, 저도 이제 천문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출처와 근거와 원리가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원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근데 제가 독일은 교수들한테까지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서로서로 모르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서로서로 모르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목화토금 수성을 어떤 그 금속에다가 연결시키고 어떤 요 인간의 장부에 연결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슈타이너 버전이 아니에요. 이건 중세 연금술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 놓은 사람은 칼라케수스라고 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는 원래 인지학에 있지도 않던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후대 사람들이 인지학이 신지학하고 연관관계가 있고 슈타이너가 정리 안 해놓은 부분을 신지학적인 지식으로 덧붙이는 과정에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다 보니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대충 좀 산술적 계산만 해가지고 이를테면 지금이 물고기 자리 어디쯤 가고 있으니까 뭐 화성 금성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의미로 지구에 오고 사물을 변화시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별기원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도식들에는 그런 파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도식들은 봐봤자 쓸모가 없다. 그 정보를 알아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동양에서는 그거를 대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어떤 게 있으면 양극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상대방 쪽에 있는 거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움직이면 수하고 같이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수화 이거를 이제 육기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거든요. 동양에서는 오운육기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오운육기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고 있는 상대하고 같이 움직여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화하고 목금은 항상 마주보고 있어요. 항상 마주보고 있고 근데 실제 태양계의 움직임을 보면 맨 끝에 토성이 있다. 그럼 중간에 지구가 있다. 라고 하면 목성, 화성, 지구, 금성, 수성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4개의 어떤 행성들이 계절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힘의 세기가 한 번씩 세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성, 금성 어쩌고 해도 그건 또 금방 바뀌어요. 예. 물론 소주기 있고 중주기 있고 대주기 있고 다 있을 텐데 이 소주기, 중주기, 대주기의 실제적인 지구의 영향을 계산하려 그러면 그 칼라케수스가 만들어놨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쓸 줄 모르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정보로서는 크게 이제 활용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뭐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수목화금 동양에서 쓰는 게 동양이 됐건 서양이 됐건 사실은 이건 필연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수목화금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이 두 가지 순서가 다 나옵니다.
두 가지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천간지지에서도 이 두 가지 순서가 나와요. 천간지지에서 보면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되죠. 이걸 오행으로 치환을 시키면 갑을은 목이죠. 병신은 화죠. 이렇게 치환을 시켜보면 목화토금수 순서예요. 천간은 목화토금수 순서입니다. 근데 지지는 자축인묘, 진소음이, 신유술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거를 다시 오행으로 치환을 시키면 수목화금 순서예요. 수목화금 순서입니다. 이 두 개를 쓰는 거죠. 이 두 개를 쓰는데 그럼 지지는 요걸 쓰고 천간은 요걸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자연에서 어떤 오행이 순서대로 움직일 때 이 두 개의 질서가 서로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섞여 있어서 지지는 요 순서, 지지가 표시하고 있는 건 계절이에요. 계절. 계절의 흐름은 수목화금으로 간다. 이라는 거죠. 계절의 흐름은 수목화금으로 간다. 그런데 계절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일반적인 그 사물의 운동 패턴, 사물의 운동을 일으키는 역할 자체가 목이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목부터 시작하게 되면 사물의 운동 선수는 상생삼극 중에서 상생의 순서로 간다라고 봐요. 그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별자리가 어디에 있나고 상관없어요. 예. 지금 현재 계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병 자리를 지나가든 염소 자리를 지나가든 사수 자리를 지나가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순서는 목화토금수, 계절의 순서는 수목화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주기가 바뀌게 되면 계절 자체가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사계절을 살고 있잖아요. 빙하기가 된다거나 온난기가 돼버리면 봄, 여름에 의미 없이 거의 뭐 이계절이 된다든가 양분된 이계절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는 있죠. 예. 자, 얘기는 더 하고 싶으나 예. 마무리하라고 또 자꾸 이게 피켓을 들어주시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국민정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